네. 오늘은 지난 시간 환경보건 이어서요. 물과 건강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물의 사용 용도를 보자면 공업용수가 가장 많이 공업용수가 아니고요.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용수, 네. 생활용수, 공업용수, 우리가 음용수 이런 순이에요. 물의 사용.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루는 과목이 보건에 관한 과목이기 때문에 물의 사용량 중에서 가장 적게 차지하는 이 음용수가 보건학적 가장 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물과 건강에서의 물은 우리가 이 음용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은 우리 지구상의 물은 바닷물이 97입니다. 97%. 네, 바닷물 뺀 나머지 담수가 우리가 3%예요. 요 담수에는 천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네, 빗물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스며들어 있는 지하수. 네, 땅 위를 고여 있거나 흐르는 지표수. 뭐 이런 순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물의 수원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지표수예요. 지표수.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적지만 우리가 음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재에서 쭉 보면은 우리가 음용수에 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음용수의 수원으로는 이 지표수가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 지표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천이라던가 지표수 중에서도 음용수의 수원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 하천이거든요. 하천, 호소,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물과 건강에서는 음용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수원에 대한 거는 대부분 아무 얘기 없으면은 이 지표수 중에서도 이 하천이 수원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천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재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지표수는 땅 위를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계속 오염물질이 흘러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우리가 이 지표수가 스스로 정화되는 작용이 있거든요. 오염물질이 계속 흘러들면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표수가 우리가 스스로 정화되는 작용이 있는데 이거를 물의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자정작용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물의 자정작용은 우리가 물리적인 작용, 화학적 작용, 생물학적 작용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도 스스로 정화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폭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우리가 흐르면서 물 속에 녹아든다는 거죠. 그래서 폭기라던가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희석되고 침전되고 여과, 응집, 또 햇볕에 의한 살균 이런 물리적인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 화학적 작용으로는 산화라던가 환원이라던가 뭐 중화라던가 이런 작용에 의해서도 우리가 정화되고, 생물학적 작용 이게 가장 중요한 작용입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되기도 하고 또 수중생물을 포식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정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자정작용 우리가 어떤 작용이 포함되는가 알아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용이 우리가 미생물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물도 우리가 이 지표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표수에서의 자정작용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상수의 정수과정 해서 나왔는데 교재의 정수작용 보기 전에 여러분들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는 우리가 환경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참조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자면 요 환경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세 가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기, 소음, 수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기환경기준은 우리가 공기와 건강할 때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걸 다뤘고, 오늘 볼 부분은 우리가 대환경기준 중에서도 여러분들 첨부자료로 올라가 있는 환경기준 몇 쪽을 보시냐면 그 3쪽을 봅니다. 3쪽에 수질환경 기준에 대한 자료가 올라가 있거든요. 수질환경 기준 같은 경우에는 수질 기준은 우리가 하천 크게
하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호수에 대한 기준,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기준, 해수에 대한 기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 기준으로는 우리가 수원 기준으로는 하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 포함되어 있고 또 지하수가 새롭게 들어갔어요. 지하수, 그 다음에 해수 이렇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원 기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수원이 이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 기준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그 하천 기준 보시면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환경 기준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생활환경 기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활환경 기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요. 그 생활환경 기준 보시면은 우리가 물의 등급을 1A 등급부터 6등급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은 깨끗한 물, 우리가 6등급에 가까울수록은 오염된 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 항목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pH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 이 pH는 7에 가까울수록 깨끗한 물이고 7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뭔가에 오염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D라는 거 들어가 있죠.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미생물이 산소를 얼마나 썼는가 측정하는 값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다. 낮을수록 깨끗한 물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COD. 요거는 산화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기물질 양을 측정한 값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서 요것도 높을수록 오염되고 낮을수록 깨끗한 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환경 기준이 그 작년도에 변화되면서 새로 추가된 게 TOC예요. 총유기탄소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있는 총유기탄소량을 측정한 값인데 이것도 높을수록 오염됐고 낮을수록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유물질, 우리가 SS라고 그러죠. 물에 떠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물에 녹는 물질을 측정한 값이 아니라 물에 떠있는 걸 측정하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은 거고 낮을수록 오염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O라는 항목이 있어요. 용존산소라고 해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 함량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높을수록 깨끗하고 낮을수록 오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용존산소 함량은 높을수록 우리가 깨끗한 물입니다. 그 다음에 총인이라는 거 들어가 있죠. TP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영양물질의 결정인자가 인산염이에요. 그래서 인산염의 양을 측정하는 총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균. 대장균은 100cc 중에 몇 마리가 들어있는가 이걸 검사하거든요. 이 검사를 우리가 약자로 MPN, 우리가 최약수다 또는 MPN이다 라고 그럽니다. 대장균 100cc에 몇 마리 들어있는가를 검사하는데 이것도 높을수록 오염된 물이고 낮을수록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인 성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검출이 많이 될수록 오염된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천 기준 항목으로 뭐가 들어갔는가 이거 잘 알아보셔야 되고, 예. 하천 기준 항목은 적어도 우리가 수원 기준은 요 4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원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의 등급 구분할 때 기준 항목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요거는 적어도 알아주시고, 높을수록 깨끗한가 낮을수록 깨끗한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면 요 p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 전후가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DO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깨끗한 물이에요. 나머지는 다 낮을수록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은 요 항목에 따라서 기준 항목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1A 등급부터 6등급 이렇게 분류하는데 5쪽을 보시면은 5쪽 여러분들 1A 등급이 매우 좋음이고요. 1B 등급이 좋음, 그 다음에 2등급이 약간 좋음, 그 다음에 3등급이 보통에 해당됩니다. 1등급 같은 경우, 1A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간이 정수 처리 후에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조음 등급, 1B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수 처리 후에 생활용수, 약한 조음도 일반 정수 처리 후에 생활용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B나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수 처리 후에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등급 같은 경우는 고도 정수 처리 후에 생활용수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 즉 가정으로 정수 처리해서 공급될 수 있는 거는 1A 등급부터 우리 3등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요 첨부 자료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하천은 요 기준에 들어간다. 우리가 높을 수 깨끗하냐, 낮을 수 깨끗하냐 정리하셔야 되고, 1A 등급부터 6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생활용수로 공급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3등급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다시 한번 오도록 하죠. 다시 오시면은 상수의 정수 과정에서 나온 거 있죠. 여러분들 요 하천이 1A 등급부터 우리가 6등급까지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1A, 1B, 2등급, 3등급 이렇게까지를 정수 처리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1A 등급 가장 깨끗한 등급수더라도 우리가 그냥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음용수로 사용되려면은 정수 처리해서 우리가 가정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정수 처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정수 처리, 여러분들이 정수 처리 과정 우리가 요 수원에서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걸 도수라고 그러는 거고, 정수 처리장에서 정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수장으로 배수 보내고 배수장에서 가정으로 급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요 정수 단계입니다. 물을 정화시키는 단계라는 거죠. 요 정수 처리는 우리가 일반 정수 처리가 있고요. 우리가 요 1B 등급하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일반 정수 처리만 해도 된다 그랬죠. 1A 등급은 간이 정수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정수라는 게 있어요. 특수 정수.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도 정수, 특수 정수 처리를 거쳐서 생활 정수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랬죠. 요 일반 정수 처리 과정은 침사, 침전, 그 다음에 침사, 침전, 여과, 소독이에요. 여기 일반 정수처리. 요거 뺀 나머지는 다 특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수정수법은 요거 뺀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 이렇게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 특수정수처리법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이용되는 특수정수법이 우리가 폭기법이라고, 폭기를 들 수 있어요. 등등등이 있는데 이 폭기법은 특수정수 처리 중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일반 정수 처리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요게 나오면은 요 여과 앞으로 넣으시면 돼요. 여과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가 정수 처리 과정으로 침사, 침전, 폭기, 여과, 소독 이렇게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침사, 침전 단계는 보통 침전이 있고 약품 침전이 있거든요. 요 보통 침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정지시켜서 그냥 깔아앉혀서 제거하는 거고요. 약품 침전은 응집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빠른 속도로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집제를 넣어서 우리가 침전시키는 방법을 약품 침전이라고 합니다. 대규모의 도시에서는 다 약품 침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폭기법. 여러분들 요 폭기법 같은 경우에는 특수정수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특수정수 중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특수정수법이에요. 폭기라는 것이 공기 중에 인위적으로 에어를 넣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산소를 넣는 방법인데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물 맛이 안 좋아지는 우리가 냄새나는 가스, 황화수소라던가 우리가 뭐 이런 물질 가스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산화로 인해서 유기물질을 분해시키기도 하고 또 O2가 들어가면 CO2가 공기 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CO2가 줄어들면 pH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pH 상승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 그 상승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pH 조절 목적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과. 여러분들 여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특히 더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거든요. 요 여과. 일반 정수 처리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이 어디냐? 요 여과입니다. 물속에 있는 우리가 부유물질이라던가
그다음에 미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제거하는 단계가 우리가 여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여과는 급속여과, 완속여과 이렇게 분류하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 내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 자료로 올라가 있는 우리 여과의 종류에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과의 종류에서 나온 예, 표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여과는 급속여과, 완속여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예, 분류할 수 있는데 요 완속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침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낮은 속도로 여과하는 방법을 완속여과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 약품 침전법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여과하는 것을 우리가 급속여과라고 그럽니다. 우리 여과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밑에 큰 돌로 돼 있고요. 위에 작은 돌로 돼 있고 그다음에 모래가 덮여져 있고 위에서 아래로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의 자정작용의 원리를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땅 속을 거치면서 물이 정화되는 작용을 이용한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우리가 물이 걸러지면서 부유물질이라던가 미생물이 걸러지는데, 예, 이게 걸러지면서 생기는 막을 우리가 여과막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완성여과법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여과시키기 때문에 여과막이 요 위에 생깁니다. 요 위에, 위에 여과막이 생기고요. 근데 급속여과법 같은 경우에는, 약품 침전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여과하다 보니까 요 전층에 여과막이 생겨요. 다시, 우리가 완속여과법은 천천히, 낮은 속도로 여과하기 때문에 여과막이 요 모래 바로 위층에만 생긴다더라는 것. 그 다음에, 요 급속여과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여과시키기 때문에 전층에 여과막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여과막이 두꺼워지면은 이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 여과막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첨부 자료로 올라가 있는 여과의 종류에서 나온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완속여과법은 보통 침전법을 사용하면서 여과막을 제거할 때 여과막을 생물막이라고도 합니다. 여과되는 대부분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미생물막이라고도 하거든요. 생물막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제거할 때 이 표층이 생기기 때문에 모래층을 그냥 걷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면대치로 하는 거고요. 여과 속도는 하루에 3m 정도 되고 한두 달마다 이 여과막을 제거하면 되고요. 색도 탁도가 높을 때 그 1, 2개월마다 갈라주면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급속여과법 같은 경우는 침전법으로 약품 침전을 쓰고 그 다음에 여과막이 전층에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래층만 갈아주면 안 돼요. 밑에서 이렇게 에어를 뿜어 올려서 이 전층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과막 제거는 역류 세척을 하고요. 하루에 120m 정도 여과할 수 있고 40배 정도 되죠. 완속에 비해서 급속사 여과법이 4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여과되고 그다음에 여과막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색도 탁도가 높을 때는 우리가 급속사가 더 유리. 그다음에 이끼가 발생된다. 이것도 급속사가 유리합니다. 수면이 동결되기 쉽다. 급속사가 유리하고 면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급속사가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면적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용 면에서 보자면 건설비 면에서도 우리가 급속사가 유리하죠. 건설비가 적게 들고. 근데 유지비 같은 경우에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속사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품도 써야 되고 매일매일 세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경상비 면에서는 단점이 있고요. 세균 제거율은 우리가 둘 다 95% 이상 넘는데 그 완속사가 좀 더 여과율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과율 면에서는 우리가 완속사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급속사, 완속사 요거 비교하는 문제는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표를 꼭 참조해 주셔야 되고요. 대규모 도시에서의 여과는 많은 양을 여과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급속사를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재 여과 요거는 첨부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독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물을 소독하는 거는 물 속에 여과를 통해서도 여과되지 않은 병원성 생유를 사멸하기 위한 것이 소독인 거예요. 근데 물 소독법이 갖춰야 될 조건은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병원성균, 즉
수인성 전염병균을 우리가 사멸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되는 거죠. 예, 이 소독법, 우리가 물소독법을 이용하는 것이 집에서 흔하게 이용하는 게 가열법, 자비소독법이겠고요.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라던가 오존 이런 걸 통해서 소독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규모의 상수소독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외선이나 오존으로 많은 양을 소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염소소독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러면은 왜 염소소독을 많이 사용하는가? 여러분들 그 포인트 박스에 보시면은 염소독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장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비용이 저렴하고 조작도 간편하고 소독력도 강하고, 예, 하나 더 추가하시자면 잔류성이 높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잔류성이 높다는 것은 소독력이 오래 간다는 거죠. 강할 뿐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 근데 단점도 있어서 염소라는 것이 인체에 해로워요. 그래서 독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는, 염소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점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수도관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수도관이 얇아져서 우리가 파열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염소의 장단점까지 나왔는데,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보강을 하자면, 여러분들 염소 소독할 때, 이 내용은 지우고요. 우리가 염소로 물 소독할 때 우리가 염소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응이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염소 반응, 우리가 염소 반응은 물속에 염소를 넣었을 때 우리가 물속에 질소화물이 있다. 이런 경우는 염소하고 질소화물하고 먼저 반응하거든요. 염소하고 물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와 질소화물이 먼저 반응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결합 잔류 염소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결합 잔류 염소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가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클로라민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 클로라민이 살균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결합잔류 염소 반응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질소화물이 다 분해가 됐다. 예? 또는 깨끗한 물이다.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염소 반응이 유리 잔류 염소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유리 잔류 염소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염소하고 물하고 바로 반응을 해서 우리가 HUCl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치아 염소산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pH가 높다, 낮은 pH가 낮은 물에서는 우리 HOCl이 형성이 되는 거고, pH가 높다, 우리가 pH가 높은 물에서는 이 HOCl이 분해가 돼서 OCl 이온이 됩니다. 이걸 치아 염소산 이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염소가 살균력을 갖고 있는데, 이 치아 염소산이나 치아 염소산 이온이 형성되는 염소 반응을 유리잔류 염소 반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반응은 결합잔류, 유리잔류 염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결합잔류 염소하고 유리잔류 염소 우리가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은요, 우리가 소독력은 유리잔류 염소가 높아요. 그래서 소독력이 강하다는 것. 그런데 단점은 요 HOCl이나 OCl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가 나고, 냄새가 결합잔류 염소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소독력이 결합잔류 염소보다 잔류 효과가 길지 않아요. 이게 단점입니다. 요 결합잔류 염소는 요 유리잔류 염소의 특징과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살균력은 약하다는 것. 그러나 잔류 효과가 길게 가고 휘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염소 반응은 유리잔류 염소 반응, 결합잔류 염소 반응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요 결합잔류 염소, 유리잔류 염소라는 용어가 사용되거든요. 요거 알아보시면 돼요. 얘가 살균력이 크다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염소로 물 소독할 때 우리가 염소를 그러면 어느 정도 주입을 하는가? 우리가 염소로 물에다가 염소를 주입할 때 염소량이 서서히 증가됐다가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미생물을 살균 처리하면서 우리가 쭉 줄거든요. 이게 0이 되는 지점을
불연속점이라고 합니다. 불연속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요구량, 염소 요구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염소를 물소독할 때 요구량만큼을 넣는 게 아니라 요 불연속점 이상을 넣게 되는 거예요. 이상은 물속에 남아있는데 요거를 요 부분을 우리가 잔류 염소량, 잔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로 소독할 때 염소 우리가 주입량은 어느 정도를 주입하게 될 거냐면 요구량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량에다가 우리가 잔류량이라는 것을 더 주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염소 주입량은 요구량에다가 잔류량이라는 걸 포함한다는 것. 그러면 잔류량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가? 왜 유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정수장에서 미생물 다 사멸했다고 할지라도 오는 동안에 다시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 잔류염소량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그 포인트 박스에 보시면은 상수의 잔류염소량은 어느 정도냐? 요 기출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딱 받았을 때 요 잔류염소량, 염소는 인체에 좋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잔류염소는 조금만 검출돼도 되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검출되면 그 오는 동안에 부활 현상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물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유리잔류 염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결합잔류 염소가 아니라 유리잔류 염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0.2ppm, 평상시에는 0.2ppm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는 법적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재 0.2 이렇게 되는데 0.1로 바꿔주세요. 0.1. 0.1ppm 이상만 검출되면 된다. 이렇게 기준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수도법에 의한 요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 얼마 전에도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0.2를 그대로 적용해서 나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0.1 이상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지만 0.2로 나오더라도 반드시 틀리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다른 보기를 꼭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0.2를 적용해도 되고 아직까지 0.1을 적용하지 않고 0.1을 그대로 적용해서 출제되는 경향도 있다는 거 알으시고요. 수인성 감염병이 우리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0.4ppm, 여러분들 미리그램 퍼 리터가 ppm하고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0.4ppm 이상을 유지합니다. 예,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독까지 우리가 다른 거죠. 일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요 소독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소독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수 처리장에서 정수 처리를 다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수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먹는 물 수질 검사라는 걸 하겠죠. 그죠? 그래서 먹는 물 수질 검사라는 것을 하는데 이거는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수를 다 했더라도 우리가 먹기에 위생상 안전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음용수 수질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먹는 물 수질 기준과 검사에 대한 규칙 별표 1호가 나와 있죠. 예, 근데 요 우리 교재에서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2011년도 개정된 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교재 보셔도 되지만 예, 여기에서 일부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첨부 자료로 올라가 있는 먹는 물 수질 기준 해서 올려드리는 거 있거든요. 올려드린 거. 그래서 요 먹는 물 수질 기준 요 첨부 자료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죠. 예, 보시면은 먹는 물 기준은 우리가 법이 바뀌면은 그 기준도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물 기준은 안전, 위생적인 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인데, 먹는 물 수질 기준 이렇게 우리가 첨부자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이 크게 미생물에 관한 기준이 있고요. 미생물. 요거는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는 자체가 위생적인 물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데 그 중에서 미생물에 관한 기준은 우리가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두 번째가 건강상 유해한 우리가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기물에 관한 기준이 들어가 있고요.
무기물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강상 유해한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이렇게 들어가요. 유기물질. 여러분들 이렇게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물에 오염됐을 때 인체에 해로운 물질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탄소가 주성분이면 유기물이라고 그러는 거고 탄소 이외의 성분으로 돼 있으면은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물에 관한 기준이 있고 유기물에 관한 기준 들어가 있죠. 요거는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두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소독제와 그 소독할 때 나오는 부산물에 관한 기준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물 소독할 때 사용하는 게 염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염소 제제나 염소 소독할 때 나오는 우리가 부산물에 관해서 인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심미적 영양물질이라는 항목이 있죠. 심미적 영양물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것도 많으면 인체에 해롭겠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인체의 해로움이 확인되지는 않고요. 불쾌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은 심미적 영양물질 항목으로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그 유해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 심미적 영양물질은 우리가 맛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게 뭐냐면 우리가 방사능에 관한 기준이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방사능에 관한 기준을 두게 된 이유는 방사능이라는 것이 물에 오염되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생물 농축을 거쳐서 계속 축적돼 갑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으로부터 우리가 인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사능에 관한 기준 이런 것이 들어갔다더라는 것. 요 먹는 물에 관한 수질 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그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미생물에 관한 기준은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무기물, 유기물은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소독제나 부산물로부터 인체의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고요. 요 심미적 영양물질은 인체 유해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기준이구나 보시고 이건 방사능으로부터 인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료에 보시면은 이 기준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준 항목을 다 외워야 되는가? 다 외우면 좋겠죠. 근데 그 문제로 주로 많이 출제되는 항목 위주로 암기하시는 게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비교적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암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 미생물에 관한 기준에서는 일단 일반 세균하고 총대장균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일반 세균은 1cc에 100침락을 넘지 아니할 것, 총대장균은 100cc까지 검출되지 아니할 것이죠. 나머지 항목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세요.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기물에 관한 항목, 여러분들 무생물에 관한 기준 중에서 일반 세균 알아두시라고 했잖아요. 일반 세균은 요거는 꼭 수인성 질병균이 있다 없다 이건 알 수 없어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 오염됐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네, 대장균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변에 오염됐다는 거고요. 분변에 오염돼 있으면은 물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수인성 감염병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요 대장균에 관한 기준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수인성 질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체의 유해한 물질 중에 무기물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불소 알아주셔야 돼요. 1.5를 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질소 함물 중에서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암모니아성 질소는 0.5를 넘지 아니할 것, 질산성 질소는 10ppm을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질소 함물이 검출되면은 우리 자연 상태에서 질소 함물에 오염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농도의 질소 함물 대표적인 것이 분변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면 분변에 오염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분변에 오염돼서
그 분해 초기에 검출되는 게 암모니아 성질소이기 때문에 얘가 검출되면은 오염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최종 분해 산물이 질산성 질소인데 이게 많이 검출되면 오염된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질산성 질소는 그뿐 아니라 질산성 질소가 10ppm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산소 결핍증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변성되면서 산소 결핍증을 유발해서 특히 문제가 된다더라는 거죠. 일단 무기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는 꼭 암기해 주시고, 나머지 유해 중금속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유기용제라던가 농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기물질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거 항목이 굉장히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벤젠은 꼭 보고 넘어가세요. 우리 벤젠 0.00를 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소독제 및 부산물. 여기서 소독제는 염소 제제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염수로 소독할 때 나오는 소독제하고 부산물에 관한 기준인데, 여러분들 소독제 성분에서는 유리잔류 염소인 잔류 염소량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잔류염소는 4ppm을 넘지 아니할 것이죠.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에 관한 기준 보도록 하죠. 우리 먹는 물 기준 중에서 염소독 제제라던가 염소독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부터 인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에 관한 기준입니다. 소독제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잔류염소고요. 나머지는 다 부산물에 관한 거거든요. 요 잔류염소는 유리잔류염소, 즉 HOCl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의 잔류염소는 정수장에서 물 소독하고 나서의 잔류염소입니다. 우리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가 아니고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하고 나서의 잔류염소인데, 우리 4ppm을 넘지 아니할 것, 이게 기준이거든요. 4ppm 이하로 공급됐을 때 그래, 공급되면서 요 잔류염소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먹을 때는 우리 0.1ppm 또는 0.2ppm 이상 검출돼야 되는 거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잔류염소는 정수장에서의 기준을 묻는 요 4ppm 하고 수도꼭지에서의 기준인 0.1, 즉 0.2ppm 이상을 유지할 것, 요거는 좀 다른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총트리알로메탄, 요거 약자로 THM이라고 그러고요. 소독제 부산물의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특히 암을 유발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암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0.1ppm을 넘지 아니할 것, 요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독제 및 부산물에 관한 기준은 다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그 두 가지는 꼭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잔류염소하고 총트리알로메탄, 이렇게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신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 신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은 그 인체의 해롭물질이 아니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게 되면은 물맛이 안 좋아지거나 냄새가 안 좋아지거나 색깔이 안 좋아지거나 뭐 그래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한 기준이 신미적 영양물질 기준입니다. 예, 근데 문제에서는 요 신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이 특히 문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암기할 내용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예, 그래서 경도는 우리가 물 중에서 수돗물이 있고 먹는 물 공동물이 있고 또 먹는 샘물, 먹는 염, 지하수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문제가 나올 때는 대부분이 수돗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 물 중에서도 그래 수돗물 기준으로 했을 때 300을 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요 유기물질 양을 측정을 하는데 오염물질 양을 보는 거거든요. 오염물질이 많으면 물맛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10ppm을 넘지 아니할 것, 경도가 높아도 물맛이 안 좋아요. 그래서 300을 넘지 아니할 거고, 그 다음에 냄새와 맛은 물 상수는 염소로 소독하기 때문에 염소 소독 냄새 맛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냄새 맛 같은 경우에는 염소 이외의 맛 냄새가 나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색도 보세요.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이죠. 색도가 높다는 것은 오염물질이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많으면 물맛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색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제.
여러분들 세제 같은 경우에는 합성 세제는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물맛에 영향을 주는 게 음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ABS 성분. 그래서 요거는 0.5를 넘지 아니할 것이고요. 네, pH, 수소이온 농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깨끗한 물은 7전후인데 이게 pH가 높아지거나 낮아졌다는 것은 오염물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는 물 기준은 우리가 물맛도 정상이고 오염물질이 많지 않으려면 5.8에서 8.5 그 사이야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높거나 낮으면은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물맛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거야. 그다음 염소이온. 여러분들 염소이온은 250을 넘지 아니할 것이죠. 염소 이온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는 분변에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변의 오염 정도도 알 수 있거니와 이물질이 많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맛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을 넘지 않을 것. 그다음에 증발 잔류물. 물을 증발시키고 남아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증발 잔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500을 넘지 아니할 것. 이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철분하고 망간 같은 경우 철분은 우리가 인체에 어느 정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기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영양물질에 들어가 있어요. 0.3을 넘지 아니할 것이 기준이고 이게 많으면 물 색깔이 붉은 색깔이 됩니다. 그다음에 망간. 여러분들 망간은 수돗물 같은 경우는 0.005를 넘지 아니할 것인데 우리가 대부분 시험 문제는 수돗물 기준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005를 넘지 아니할 것이죠. 망간도 어느 정도 인체에 꼭 필요한데 이게 많으면은 우리가 물 색깔이 흑색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0.005를 넘지 아니할 것. 그다음에 탁도. 탁도는 NTU 검사를 하기 때문에 NTU가 단위입니다. 1NTU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도 되고요. 수돗물인 경우에는 0.5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 얘기 없이 나올 때는 수돗물 기준으로 나오니까 0.5를 넘지 아니할 것이고 탁도가 높다는 것은 오염물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맛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사능에 관한 기준, 6번째로 방사능에 관한 기준에서 났는데, 이게 새로 들어간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돗물에는 적용하지 않고, 염지하수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조적으로 이런 기준이 새롭게 들어가기도 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물에 관한 기준을 우리가 총 6가지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일단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미생물에 관한 기준. 요거 잘 보셔야 될 거고 무기물, 유기물은 인체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필수적으로 암기하시고 문제 풀다 보면은 더 추가해서 우리 그때 더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독제 및 부산물에 관한 기준은 그 2가지 필수적으로 알아주시고 심리적 영양물질은 좀 어렵더라도 조금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은 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